자, 좀 늦었지만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자, 부파불교의 이런 모양새를 보고 보니까 이거 영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예,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돌연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인도 문화, 힌두 문화 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승 경전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이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주 수준 높은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을 담은 그러한 책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반야부 경전, 정토부 경전, 그리고 화엄경 같은 책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반야부 경전이 맨 처음 등장했다고 했죠. 예, 반야부 경전이 딱 등장하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요, 대승불교가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 경전에 있는 내용이 좋기는 한데 잘 이해는 안 돼. 그래서 이 반야부, 금강경이나 이런 대품반야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용수보살 같은 논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금강경, 반야경에 쓰여지는 공사상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어떤 논문을 써놓은 것이 바로 중론이라는 책인 겁니다. 그리고 그 중론을 중심으로 공사상을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학파가 중간학파예요. 여기서의 중간은요, 뭘까요? 공사상을 의미해요. 공을 통해서 연기를 바라보는 중도에 대한 관점을 가리키는 학파가 중간학파인 겁니다. 자, 용수보살 보시죠. 오,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예, 그렇죠. 옆에 14조 용수존자 이렇게 하는데 뭔 14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용수보살이 하도 위대하게 이렇게 추앙을 받다 보니까요, 이 중국 선종에서요, 용수보살을 14대 조사로 이렇게 모셔요. 이 역사적 진실 아니죠. 중국 선종사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중국 선종사가 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좀 많이 하죠. 네. 이 14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중국 선종사에서 뻥을 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수보살의 중간학은요, 용수보살은 150년에서 250년 이때 생존하셨다고 해요. 100살이나 사셨어요. 지금 기준으로 치더라도 굉장히 장수하신 편에 속해요. 네. 인도의 불교 승려, 인도분이고요. 중간학의 시조로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요. 근데 아버지라 불리울만 해요. 이분이 하신 저술이나 그 저술을 풀어나가는 시점이 아무도 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그러한 미개척지를 맨 처음 앞서서 이렇게 걸어 나가신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반야경전이 딱 출연을 했는데요. 이 반야경전이 출연을 했는데, 이 반야경전을 대승사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인도의 힌두 문화 속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상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보살돌 왜 닦아야 되는 거고, 육바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아니, 이 아란이 됐으면 끝인데, 아란이 되어서, 그러니까 보살이죠. 보살이 되어서 계속 청정한 업을 닦는다는 바라밀이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반야경전에 나와 있는 공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중론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중론이라고 하는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대승불교의 공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체계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가르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요, 용수보살은요, 반야경전에 공사상만 중론으로서 푼 게 아니고요, 십주비바사론, 십주비바사론 같은 경우에는 화엄경의 십지경을 좀 설한 건데요, 한 2지 정도만 풀고 나머지는 연불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숨겨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신 책이에요. 대지도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제 좋은 책인데 저 다 못 봤어요, 솔직히. 대지도론 같은 경우도 보살도와 바라밀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연불을 넣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러한 것에 의해서 연불,
연불하면 정토죠. 연불 정토나 지론종, 십주비바론이면 십지경이죠. 지론종이 그 십지경을 위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했던 중국 종파 중에 하나예요. 예, 그 지론종의 종사, 처음 이제 개창 근원 그 지론종을 만드신 분, 그렇게 추앙이 되고요. 대승계율도 대지도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비바사론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네, 대승계율의 근거로서 일컬어지는 대승 8종, 대승불교의 8종, 8가지 종파의 종주, 스승, 이게 뿌리가 되는 분이다. 이렇게 일컬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신 분인 것은 맞죠. 네. 어쨌든 이렇게 이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은 것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이요, 원래 있었죠. 부처님이 BC 624년에서 444년까지 이렇게 생존해 계시면서 직접 가르침을 펼치셨어요. 네. 그리고 344년까지 가르침을 직접 펼치셨어요. 543년까지. 그런데 444년까지 10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죄송해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24년에서 544년까지는 부처님이 생존해서 가르치셨고, 나머지 열반에 든 뒤에도 100년간 444년까지는요. BC니까 별로 이제 불교 교단이 나눠지지 않고 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있다가요, 깨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부파불교가 짠하고 BC 444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부파불교가 등장하면서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복습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외우고 있었어요. 네. 열심히 그렇지, 경 이렇지, 율 이렇지 하면서 잘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 건 잘 외우고 있는데 외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부파불교 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뭐지 하고 자기식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부파불교 시대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이해, 다시 이해. 누구를 중심으로요? 자기 생각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재이해하는 것이 부파불교예요. 그런데 이 부파불교 하는 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대승경전, 아주 뛰어난 그런 대승의 경전들이 막 출현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반야부 경전이 출현하면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자. 제2회가 아니라 회귀하자. 원래대로 되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귀하자. 네. 그런데 그래서요, 용수보살이 150년에서 250년의 이제 그러한 시간적인 삶을 사신 용수보살이 이 반야부 경전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부파불교의 이 논리, 아까 얘기했던 아공 법유 사상을 논파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부파불교는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논파를 해야 어디로 가요? 사필규정이라고 올바른 가르침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래서 용수보살이 얼마나 부파불교 중간을 가지고 중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부파불교의 아비담마 교학을 이렇게 논파를 했는지 전해지는 말로는, 아비담마 교학의 논사들이 용수를 어떻게 이렇게 논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뭘 보내요? 자객을 보냈다 그러죠. 말로 못 이기니까 실력 행사를 한 거죠.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중간학은요,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논사를 중심으로 부파 불교의 잘못된 이론을 깨 없애고, 그리고 반야부 경전이 옳다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대승이라는 형태로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려고 나온 겁니다. 중간학이 왜 탄생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야부 경전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반야부 경전을 이해를 통해 가지고 부파불교의 잘못된 아비담마 교학을 논파를 내서 어디로요?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중간학이에요. 반야부 경전의 공사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요.
자, 사실 중간학 다 설명드린 거예요. 네. 자, 중간학의 여파는요, 부파의 아공 법유 사상을 논파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요, 김성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중간 철학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중간학은 내용이 없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논파, 공이다. 이걸로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논리에다가요, 중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논리에다가요, 무엇을 집어넣든지 간에, 집, 사람, 뭐, 우주, 뭐, 맛있다, 맛없다, 있다, 없다, 어떤 개념이든 현상이든 다 집어넣으면은요, 뭐가요? 뭐 어떤 결과물이 나와요?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답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중간학은요, 중간 논리는요. 그래서 5만 가지 것을 일체 만법을 다 갖다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중간 논리에서는요, 답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 뭐가요? 자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논리를 가지고 부파불교가 만들어낸 뭘 깨 없애는 거예요? 예, 일체법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일체법, 정신적, 물질적 그런 재료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 없애기 시작합니다. 자, 자성이 있다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고모형 그대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변하지 않죠. 그럼 변하지 않으면은요, 연기가 진행이 돼요? 아니면 딱 멈춰버려요? 행이 무명이 행으로 진행이 안 되잖아요. 무명 계속 무명 그대로니까요. 행은요, 행도 안 변해요. 자성이라서 스스로 존재하지 변할 이유가 없어요. 예, 이렇게 연기는 자성이 있으면 굴러가는 세계가 못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모든 법은 무자성이니까 다 일체도 공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일체법이 다 자성이 없다 보니까요, 스스로 존재해요? 아니면 의존해야 돼요? 모든 법이 다 의존해야 되죠. 예, 그래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모든 법은 상호 의존하고,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불성이건 이 연기의 세상이건 서로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가 있어야지만 존재하는 거죠. 서로가 있으려면 경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경계가 있으면은요, 벽이 있으면 서로 의지 못하죠. 경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불성과 중생의 세계가 경계가 없어지죠. 그러면 경계가 없으면 불성이 곧 중생의 세계고, 중생의 세계가 곧 불성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인 세계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나중에 가면 곧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다라고 하는 중국 선사상이나 천태사상 같은 걸로 막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간학의 역할을 보면요, 아까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부파불교의 자성, 아공 법유사상을 논파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 이번에는요, 부파불교 측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깼으니까 이번엔 뭘 해야 돼요? 예, 반야부 경전이 얘기하는 공이 맞다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성과 법계와 현상계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연기는요, 연기라고 하는 현상 자체는 자성이 없죠. 네, 서로 변화하죠. 생멸하잖아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그리고 중간 논리에 의해 가지고 부파불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정신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논증을 해버립니다. 자성이 없다, 법계도요. 네, 불은 어때요? 아니 불이래다. 이거 오타 났네요. 이거 불성인데. 네, 불성. 예, 불성은 어때요? 불성은 물론 불성은 절대적인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혼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불성을 제대로 봤다고도 좀 그래요. 왜요? 불성은 나와 남이 없는 자리이죠. 예, 그래서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성, 나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열반도 이 자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상계나 이 부파불교가 얘기했던 법계나
그리고 이 열반의 세계나 다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자성,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얘기하는 공은요, 법공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법공하고는 성질이 좀 달라요. 네. 여기는 무자성, 용수보살이 얘기한 중간의 법공사상은 무자성, 일체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해서 존재한다. 예,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이러한 연기의 세상은 바로 중도다. 상견, 단견을 떠난 그러한 진리로서의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는 공이다 하고 끝나버려요. 네, 중간은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성도, 법계도, 현상계도 세우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좀 문제가 있죠. 왜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성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불성이 뭐 텅 비기만 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무한한 공덕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네. 불성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요, 텅 비어 있는 면만 본 것이 중간학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계 아닌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그것을 잘 드러내서 너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를 살펴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불성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은 미처 못 살펴보는 오류를 범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중간학의 연기관. 네, 그래서요, 부파의 아공 법유, 연기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 중간학의 연기관이에요. 예, 아공 법유 사상을 부정해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중간의 연기관이에요. 연기의 세상은 곧 진리의 세상이다. 이렇게 해요. 모든 것은 상호 의존의 관계고요. 그래서 부처, 그 진리의 세계나 연기의 세계나 서로 상호 의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면 중생의 세계도 없고, 중생의 세계도 없으면 진리의 세계도 없게 되는 거예요. 밑에 써놨죠. 세속과 열반이 둘이 아닌 세상이 여기에서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리가 하나이다 보니까 연기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기는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을 수 없는 연기는 무엇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정화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정화시킨다는 것은 내 에고의 마음으로 한다는 건가요? 부처님처럼 열반을 통해서 열반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건가요? 열반 안에 담겨져 있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된 관념을 뛰어넘은 지혜죠. 예. 요 단견, 상견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요걸 초월한 법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열반짜리에서 나오는 진정한 진리로서의 중도 그 자체가 바로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공은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다. 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 게 아니고, 예, 인간의 고정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인식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공사상이다.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중도고, 그럼 왜 공이라고 칭했느냐? 그것은 세속적인 방편일 뿐이다. 그래가지고 중간학에서는 세속제와 제일승제라고 표현하죠. 진제, 예, 제일승제. 이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공이라고, 용수보살의 공은 그냥 허무한 공, 그냥 일체가 아무것도 없다, 이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허무공에 빠지지 않는 안전장치를 하나 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약해요. 네, 어디까지 들어갔어야 돼요? 예, 유식처럼요, 이 공이라고 하는 불성을 통해서 나의 업장을 정화시키는 보살도와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그런 공덕적인 측면까지 밀고 나갔어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중간학이 나중에 유식에 의해서 비판받기도 하고요. 또 한참 지난 뒤에는 유식 사상을 받아들여서 유식 중간학파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중간의 특징은요, 수행이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용수복살 자체가 논사예요. 수행도 하셨겠지만 수행보다는요 그냥 논사예요. 논을 가지고 논을 쓰고 학문으로서 이렇게 불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관학 자체에 고유의 수행이나 이걸 통해서 공을 증득하라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리고 불성 자격중 공덕 부분이 빠졌다. 아까 얘기했죠. 공의 측면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불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요. 그럼 불성은 텅 비어서 만물을 만들어내는 자리, 연기를 만들어내는 자리까지는 들어갔는데, 그러면 연기 텅 비기만 했고 다른 것은 없느냐? 중생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바라밀경에는 뭘 자꾸 얘기해요? 공덕을 얘기하잖아요. 바라밀을 얘기하고 그 바라밀을 실천하는 보살을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그 불성 속에서 그럼 공덕이 어떻게 나오고 그 공덕이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부분이 빠진 채로 중간학이 형성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업장의 정화인 보살도 육바라밀이 부재해요. 이것은 중간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중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네요. 예, 우리 중론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대비바사론 같은 데에서는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보살도도 열심히 하고 육바라밀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하지만은요, 그것을 이제 불성을 통해서 공과 이 공덕의 실현 측면을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회통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중론이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현학적이에요. 네. 현학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의 점잖은 표현일까요? 네, 말장난이죠. 말장난을 좀 점잖게 표현할 때 현학적이다, 이렇게 탁상 논리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파불교의 논리를 깨 없애기 위하는 데다가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요, 논리 자체가요 좀 정갈하거나 이렇게 시원한 맛이 좀 없어요. 여러분 중간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개운하지 않아요. 예, 개운하지 않아요. 예, 논리 자체가 나가는 게 턱턱 걸려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 이게 뭐죠?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논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기려고 논리로서 어거지로 짜맞춰 놓은 것이 중간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래서 뭐 다 끝났는데요. 중간학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 중간학이 나중에는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거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인도 대승 중간학은요, 이렇게 대승경전 반야부가 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나 중간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중간학 때문에 대승경전이, 반야부 경전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거꾸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수보살이 이야기한 중간학을 가지고 반야경을 해석하려고 드시면 안 돼요. 네. 반야부 경전에 담겨져 있는 공사상, 보살과 육바라밀이 나오는 공사상을요, 용수보살은 중간학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내지 못했어요. 네. 자, 어쨌든 이 중간학은요 계속 발달해서 중간학파를 만들다가 동아시아 쪽으로 또 전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동아시아에도 대승 중간학이 또 만들어지게 되죠. 뭐 중간학은 대승밖에 없으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땅이 처음에 불교가 있던 전해지게 되는데요. 동아시아에 불교가 만들어지면서 인도라는 지역에서 중국이라는 지역으로 처음 전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학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면, 구마라집, 여러분 구마라집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구마라집 얘기도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데, 구마라집이 당대 얼마나 아주 그 지역 위대한 인물로 했느냐 하면, 꾸마라집을 얻기 위해서 막 왕들이 막 국가 간의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네. 어쨌든 꾸마라집이 반야 계통의 경론, 반야부 경전과 중간학 논서들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중국 불교계의 중간학 사상이 알려지게 됩니다. 공사상이 그때 알려지게 돼요.
그때 중국은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게 되죠. 난생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자, 인도인들이 당했던 충격을 중국인들도 똑같이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 꾸마라집의 제자인 숭조라고 하는 천재형 스님이 삼론학 조론을 지어가지고 삼론학, 중론, 백론, 십이문론 요로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중관학을 설명하는 삼론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파를 또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관학파라고 하던 것이 동아시아 중국에 와서는 이제 간판을 바꿔가지고 삼론학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을 바꿔가지고 삼론학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야 공사상이 처음 전해지다 보니까 이 숭조가 물론 조론을 통해서 중론 사상을 설파하기는 했는데 워낙 난해하기도 하고 당시 중국 불교가 이걸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삼론학 자체가 오래 못 갑니다. 금방 사그러들고 없어져요. 네. 그래서 맥이 끊겨요. 맥이 끊겼다는 것은 당시 중국에서 공사상, 반야부 경전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숭조가 414년에 이제 죽으니 열반에 드시니까요. 승낭 스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영향을 용수 못지않는 그러한 대보살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고구려 승낭 스님이 중국에 짠하고 등장하게 돼요. 짠하고 등장해가지고 뭘 하느냐? 승낭 대사는 청이대사나 섭대사라고 하는 호로 불리우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신삼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중간 사상을 중국인들에게 이해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마라집이나 숭조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중간 사상이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가 승낭 스님에 의해 가지고 그때 제대로 중국인들이 공사상이 이런 거였어? 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길장까지 그 제자까지 길장까지 이제 심산론학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승낭 스님에 의해서 승낭 스님 당시에 양무제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가 소승불교를 믿고 있다가 성실학이라고 하는 소승불교를 믿고 있다가 대승불교로 전향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중국 불교가 대승불교화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낭 스님에 의해서 공사상을 이해하게 돼요. 네. 공사상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제 경전 속에서 가르침을 이렇게 배우고 있던 이 동아시아 스님들이 각자 경전,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것을 활발하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 삼론종, 신삼론종의 이론적 토대의 영향을 받아서 천태, 화엄, 지론, 우두법용, 선사상은요 남종선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남선종 같은 종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종파 시대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한 가지 승낭 스님의 한국 스님이니까 한국 스님으로서 고구려 스님으로서 한 가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은요. 물론 하신 일도 대단하지만 스님들은 어때요? 회색 옷 입죠. 네. 승낭 스님의 호가 청이대사였어요. 네. 청이대사는요. 여기 캡처를 안 했는데 청이대사라고 하는 것을 다음이나 이런 데 가서 중국어 사전에다가 청이를 딱 쳐놓으면 검은색 빛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이대사라고 했을 때는요. 무슨 의미냐 하면요. 검정색 옷을 늘 입고 다니는 스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승낭 스님의 이 중관 사상을 이 신삼론학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이 삼론학, 신삼론학을 따르는 스님들은 승낭 스님을 존경한 나머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녔을까요? 네, 검정색 옷, 먹물 옷을 다 입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지금도요, 대만이나 지금 중국 본토에 가도요, 이게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요. 자, 두 가지 옷을 다 입습니다. 황색 승복도 있고
검정색 승복도 있고요. 황색 승복은 여기 성우스님 보이죠? 황색이죠. 황색 승복. 황색입니다. 이거. 황색 승복은 수행승이. 이게 증엄 스님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하신 스님이에요. 대만 스님이에요. 성우 스님도 대만 스님이고 증엄 스님도 대만 스님인데 회속 승복 입죠. 네. 교학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스님이 회색 승복을 입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삼론종, 승랑 스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삼론종의 영향을 받은 나라의 불교들은요, 다 회색 승복을 입는 전통이 다 깊게 문화 속에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한국 승복 어때요? 자, 가사는 황색인데요, 승복은 회색이에요. 회색, 그죠? 일본 조동종은 어때요? 일본도요, 삼론종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고구려 해관 스님에 의해 가지고요. 자, 흑색이죠? 아예 먹물색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달라이 라마 같은 경우는요, 티벳은 왜 황색 승복이 있느냐면 티벳은요, 승랑 스님의 심삼론종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럼 어느 영향을 받았느냐? 용수보살의 중간학파 쪽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정색 옷이 들어갈 만한 문화적 현상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티베트 스님들 보면 검정색 옷 입는 거 못 보실 거예요. 네, 미얀마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상자부 불교 전통에는 삼론학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 황색 옷 입고 다니시고 그러는 거 보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스님들이 검정색 옷을 입고 다닌다, 회색 옷을 입고 다니신다, 그건 어떤 것이 문화적 전통의 흐름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삼론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승랑 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그리고 신삼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중관 철학에 대한 존경심이 그렇게 문화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님의 회색 옷은 족보 없는 옷이 아니에요. 이 옷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공사상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회색 옷인 거예요.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러한 옷인 겁니다. 자, 그래서 승랑 스님의 이 청이의 흔적을 다 뭐라고 불리냐면 청이학통, 검정색 옷, 회색 옷을 입고 배우는 그러한 학문을 계속 이어나가는 학통, 학문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모임이다, 집단이다. 그래서 청이학통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요, 일단 인도 중간학파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론학 이론을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제 다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1시간 반을 이 얘기를 했는데 좀 편안하게 그냥 듣고요, 그냥 이렇게 흘려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인도 중간학의 이론이 후대에 더 훨씬 훌륭하고 멋진 대승불교 이론 속으로 다 뼈대가 돼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중간학을 배우려고 골머리 안 싸매도 됩니다. 중간학이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이미 천태나 화엄수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 있다. 선사상 쪽으로 다 들어가 있다. 굳이 중간을 모른다고 공사상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왜 설했느냐? 우리의 본래의 불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되짚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자부 불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불교가 똑같은 불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미란다경이라고 부파 불교 경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써 있는데 그 경전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왕이 스님한테 물어요. 자, 알고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왕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이 불이 뜨거운 줄 모르면은 살살 잡겠습니까? 꽉 잡겠습니까? 불이 뜨거운 줄 모르면 꽉 잡겠죠. 그러면 꽉 잡으면 더 심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예, 업도 그와 같습니다. 모르고 하는 행위가 업이 더 심각하고 더 깊게 안 좋은 업을 쌓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 전통 속에서 교학을 무시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초기 불교조차도 지금 뭐가 진정 올바른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의 초기 가르침은 무엇이고, 나중에 이제 전개된 부파 가르침은 무엇인지 구별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예, 그런 현실 속에서요. 저희와 인연이 지어지신 훌륭하신 우리 공부하는 공부꾼들, 예, 우리 수행자 여러분들, 예, 보살님들과 힘들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한번 같이 그 맛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억지로라도 만들어 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것이 편안하게 들으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의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해 안 된다고 뭐 두 번, 세 번 들으실 필요 없어요. 네, 나중에 저희 수심결이나 다른 공부하면서 다 그 얘기가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좀 길지만 한번 정리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토요일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좀 즐겨야 될 시간에 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님하셨습니다. 네.